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보다 20%포인트 이상 낮고 특히 30대 후반 경력단절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 10월부터 생리대와 마스크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한 아동수당 지급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만 5세까지의 어린이를 둔 가정입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렘수면이라고 부르는 깊은 수면 상태일 때 활발해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오후 9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는 아이는 성장이 둔화되고 학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잠을 제 시간에 자는 습관을 잘 길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보다 20%포인트 이상 낮고 특히 30대 후반 경력단절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2016년 기준 20.5%포인트로 터키와 멕시코, 칠레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4위였습니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30대 후반의 남녀 격차가 36.3%포인트로 가장 컸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15년간 늘어나 58%를 기록했지만 OECD 평균인 63.6%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생리대와 마스크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 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 외품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제조 연월일 대신 사용 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인구 구조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를 초월한 가운데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청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저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처음 앞질렀습니다. 또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사망자는 최대였습니다. 통계청은 2032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계속될 경우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결혼을 필수로 보는 미혼자의 비율은 2014년 46%에서 2016년에는 37.7%까지 떨어졌습니다. 성별로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남성이 43%, 여성은 31%에 불과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급당 학생 수는 22.3명으로 10년 전보다 12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이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 모두 1%포인트 내외로 오른 건데 특히 예체능, 교양 과목은 3.3%포인트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되려 늘었습니다. 특히 수학에서 미달을 받은 중학생은 6.9%, 고등학생은 9.2%로 급증했습니다. 한편 10대와 20대 청년층의 스마트폰 과다 의존 비율은 줄어든 반면 30대 이상에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작년부터 60대 이상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이 급상승한 것도 큰 특징입니다. 또 기대 수명은 82.4세로 늘었지만 신체활동 실천율과 비만 유병률, 음주 흡연율은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9 구조활동 5건 중 1건은 동물 구조였습니다. 고양이가 자동차 엔진룸에 들어가 있다거나 비둘기가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갇혀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주를 이뤘습니다. 뱀이나 멧돼지처럼 위험한 동물에 대한 구조는 6%에 그친 데 반해 개나 고양이 관련 구조가 70%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경기재난안전본부는 국내 처음으로 위급하지 않거나 긴급하지 않은 신고에 대응하지 않는 출동 기준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될 때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맹견이나 멧돼지 등이 주택가에 출몰하면 긴급 상황으로 출동하지만 비둘기 사체 처리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진 상황 등은 의용소방대나 민관단체 처리를 통보합니다. 문개방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상황처럼 거주자의 신변 확인이나 화재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신고자가 열쇠업체를 이용해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 구조 건수의 60%는 생활안전 분야로 이 가운데 30%는 비긴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소방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지 않은 신고에 출동하지 않는 원칙을 전국 소방기관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적은 부산에 초등학교 빈교실을 활용한 첫 어린이집이 개원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빈교실을 활용한 어린이집 조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했습니다. 초등학교 빈교실 2곳과 화장실을 개조해 모두 3계약급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초등학교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한 곳은 부산에도 기존 10곳이 있지만 이번 어린이집은 빈교실을 활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빈교실을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안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안정성이 먼저 보장이 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 학생들과 그 동생들과 연계가 되어서 자유롭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부산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대비 8%로 서울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솔직히 국공립이 많이 없거든요, 요 주변에는요. 그래서 신청하기 힘들었는데 요번에 딱 생겨서 운이 좋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돼서 좋아요.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초등학생의 수업권 침해 우려가 있고 학교는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관리 책임이 이원화돼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예전에는 정형외과 환자 대부분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일을 하다 허리나 무릎을 다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취미생활로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어깨나 손목 부상을 입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활동이라든지 골프를 할 때 과도하게 스윙을 올린다든지 하게 되면 어깨 관절에 대한 어떤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깨 힘줄을 다치는 회전 근개파열 환자는 2010년 34만 명에서 7년 만에 70만 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나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직장인들은 손목 건강도 잘 챙겨야 합니다. 손목에 찌릿한 고통이 계속되는 터널 증후군을 방치했다간 심하면 신경이 눌려 마비 증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반복적 사용입니다. 반복적 사용. 가사에서 노동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직장에서도 이런 손목 움직임에서 손에 과도한 힘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이러한 힘줄의 염증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 질환 모두 날이 풀리기 시작하는 3월에 환자가 가장 많아 조심해야 합니다. 겨우 내 안 쓰던 근육이 약해진지 모르고 갑자기 과도하게 움직이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운동을 하기 전 준비 운동을 해 충분히 근육을 풀어주고 일을 하다가도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야 부상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한 아동수당 지급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만 5세까지 어린이를 둔 가정이 대상인데요. 소득 상위 10%를 뺀 전 가정에 한 명당 10만 원씩 지급되는데 전체 5세 이하 어린이 94%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저출산의 한 원인인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9월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각 가정에 지급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아동수당은 당초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전 가정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대상이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로 축소됐고 일정도 9월로 늦어졌습니다. 대상은 전국의 5세 이하 어린이,
253만 명의 94%인 238만 명에 달합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2인 이상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 상위 10%를 가려내기 때문에 해당 아동의 94%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상위 10%를 가르는 선정 기준액은 당국이 통계청 자료와 건강보험 및 국세청 데이터를 토대로 4월 초 발표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하위 90%에 속하더라도 아동수당 지급으로 지급 대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1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아동수당을 쓰는 것을 막거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유통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아동발달 지원 계좌를 통해 수당을 받는 보호시설 아동 등은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수면장애가 의심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받는 수면다원 검사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파나 안구운동 같은 몸 상태를 알아보는 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번 검사받는 데만 70만 원가량 듭니다. 한 해 수면장애 진료 환자가 50만 명에 달할 정도인데 검사 비용은 턱없이 비싼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상반기 내 이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지금의 20% 수준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수면무호흡증 진단이 나온 환자는 치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수면무호흡증의 비수술 치료법으로 많이 이용하는 양압기의 대여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대여료의 5분의 1만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양압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환자도 있어 경과를 보고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화도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해 간염이나 담낭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의료계는 전반적으로 원가에 비해 낮게 책정된 수가부터 올리는 게 먼저라며 이번 조치를 비롯해 급여 항목이 늘면 건보 재정에도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최대 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함께 모니터링해 보완해 나가는 한편 하반기부터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팔에 붕대를 감은 50대 여성이 들것에 실려 있습니다. 곧 헬기가 도착하고 여성은 끌어올려져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등산 중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팔을 다친 겁니다. 봄철 산악 사고는 이처럼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사고가 많습니다. 지난해 봄철 서울에 발생한 산악 사고 중 4건 중 1건이 실족 추락으로 기타 사고를 제외한 건들 중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3년간의 통계를 살펴본 결과 실족 추락 사고는 하산 중 발생하는 경우가 절반가량에 달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체력 분배를 잘 하지 않거나 내려갈 때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신체 균형이 깨져 넘어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실족 사고가 났을 땐 다친 부위가 있다면 등산 스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고 옷으로 묶어 고정한 뒤 구조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구조당국이 신고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등산객들은 각 산의 위치 표지판 등을 숙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당국은 각 산에 설치된 응급구조함을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어디 부분에 응급구조함이 있더라. 그걸 한번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응급구조함의 그 약품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봄철엔 일교차가 심해 구조 상황이 닥쳤을 때 저체온증을 막을 수 있도록 옷가지를 추가로 챙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핵은 일명 못 먹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숨어있던 결핵균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 1위인 우리나라는 2011년 신규 환자가 4만 명에 육박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대까지 감소했습니다. 특히 29살 이하 젊은 환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핵 후진국 5명을 벗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가 77명으로 OECD 평균의 8배입니다. 2위인 라트비아보다 40명, 아이슬란드보단 40배 가까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이미 국민 3분의 1이 보유하고 있는 잠복결핵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증상과 전파력이 없다 보니 자신이 잠복결핵 환자인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지만 평생에 한 번은 균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복결핵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약을 먹이면 그중에 90%는 발병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환자 42%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65살 이상인 만큼 고령화 현상이 심화할수록 결핵 관리는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노인과 외국인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결핵 관리 종합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꽃샘 추위가 물러가자 이번엔 은밀한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가 엄습해왔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금 높아지면서 호흡기에 이상이 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지 건강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들이 흡착이 되어 있습니다. 폐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장기적으로 건강 영향, 산화 손상이라든지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폐암 등 여러 가지. 2013년부터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는 우울증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몸에 침투한 초미세먼지 중 일부가 뇌로 들어가 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최선의 예방수칙은 외출을 자제하는 겁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항산화 성분이 있는 과일을 섭취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울러 하늘이 맑은 날도 미세먼지 농도는 높을 수 있어 평소에도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만성 콩팥병. 다른 장기들에도 치명타를 입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신체가 적응하기 때문에 증상이 느껴지지 않아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오줌색에 차이가 있는 등 평소와 다르다면 일단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좀 많이 나오시는 것 같거나 아니면 색깔이 이제 빨개진 경우 혹은 온몸이 붓는 전신 부종이 생기면 콩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어 19만 명에 달했고 전체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은 콩팥병에 걸리기 더 쉬운 만큼 각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혈압이 높아지거나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결국 콩팥 혈관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심해져 콩팥 기능이 정상에 비해 15% 이하로 떨어지면 노폐물을 걸러주는 혈액투석까지 받아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이제 많이 나빠지시게 되면은 여러 장기의 합병증들이 오게 됩니다. 심내혈관 질환도 잘 생기고 뼈도 약해지죠. 콩팥병 환자분들은 이제 조기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콩팥병 예방을 위해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꾸준한 운동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또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콩팥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통 안전 잘 지키고 계신가요? 가지 마요. 기다려요. 빨간불에는 나로부터 시작해요. 안전지킴이 다시 한번 살펴봐요. 왼쪽 오른쪽 라라라라 길 건너요. 횡단보도
확인해요. 안전한 생명띠. 자고 있는 자리에서 장난치지 않기. 파란 하늘 안전하게 운전을 해요. 하하호호 즐거워요. 안전한 내 모습 함께 불러요. 안전가나다.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성공열. 성공열은 세균성 질환으로 목감기 증상과 유사하고 딸기 모양의 혀와 몸에 생기는 발진이 특징인데요.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뇌수막염, 골수염 같은 후유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는 경우 격리는 필수입니다. 또 성공열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